안녕하세요. 오늘의 책은 우리가 모르는 대한민국이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이 책을 읽고서 밑줄친 부분들을 보면서 리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입니다. 목차는 일시정지를 하셔서 더 자세히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참 이상하다. 벌써 지도상에서 없어져야 할 나라처럼 보이는데 아직도 존속한다. 중국, 일본, 러시아 틈바구니에서 5천년 동안 망하지 않고 이렇게 성장했다는 건 세계사의 기적이다. 메이드 인 코리아는 그 기적의 원동력입니다. 기술도 자본도 없이 가발이나 신발을 수출하던 한국은 이제 최첨단 기술을 자랑하는 TV와 스마트폰, 자동차와 선박으로 세계 시장을 주름잡고 있습니다. 교육 현장과 일터에 자유가 넘쳐야 하고 정부 간섭이나 개입은 최소화돼야 합니다. 그래야만 창의력이 샘솟고 기업가 정신이 발휘되며 한국이 지식 기반 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의 외환 보유액은 4천억 달러로 웃돈다. 중국, 일본, 스위스,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대만, 홍콩이 이어 세계 8위다. 북한의 위협 속에서도 무역 거래에서 쌓아온 신용과 대규모 외환 보유액 덕분에 한국은 피치, 스탠더드 앤 푸어스, S&P, 모디스 등 세계 3대 신용평가 회사로부터 최고 수준의 국가 신용 등급을 부여받고 있다. 미국의 군사비는 중국보다 4배 이상 많은 것으로 추산될 정도로 압도적이다. 북한의 국내 총생산 대비 군사비 비중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알려져 있지만 한국의 군사비 480억 달러와 비교하면 북한 군사비는 10%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미국과 러시아는 세계 무기의 절반 이상을 꾸준히 공급하고 있다. 세계 방위 산업은 로키드 마틴, 보잉, 레이시온 등 미국 회사들이 주도하고 있다. 세계 100대 방산업체에 포함된 한국 기업은 2017년 기준으로 한화 테크윈, LIG, 넥스원, 대우조선해양, 한국항공우주산업 등 4곳이다. 한국은 중국, 미국 등에 이어 세계에서 7번째로 해외여행 비용을 많이 지출한 나라이다. 여행 수지는 2000년부터 18년 연속 적자다. 2020년 베스트 글로벌 브랜드 순위 1위 애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삼성전자가 5위에 있습니다. 콘텐츠 확산 속도가 인터넷과 스마트폰 시대를 맞아 급속히 빨라지고 있다. 잘 만들어진 콘텐츠 하나가 시장을 지배하고 독점하는 시대가 되고 있다. 웹툰, 웹소설, 주문형 비디오, 스트리밍 등 새로운 콘텐츠와 서비스도 빠르게 확산되면서 이제 콘텐츠 산업은 제조업 성장의 한계를 메워줄 유력한 산업으로 지목되고 있다. 안타까운 점은 많은 한국 문화재가 해외를 떠돌고 있다는 사실이다. 국외 소재 문화재 재단에 따르면 2020년 4월 현재 국외에 있는 한국 문화재는 21개국에 걸쳐 19만 3,136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별로는 일본 8만 1,889점으로 42.4%를 차지하고 있고 미국이 5만여 점으로 27%를 뒤로 잇고 있다. 중국과 영국, 독일, 러시아 등도 적지 않은 한국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 이거 우리나라 거 훔쳐간 거죠. 특히 일본이에요. 일본. 한국은 많은 장점을 보유한 국가지만 약점도 적지 않다. 한국 사회를 뿌리부터 흔드는 문제는 급속한 인구 감소와 고령화다. 가파른 고령화 추세든 국민연금 수급자 급증에 따른 재정 고갈과 의료비 지출, 노인 빈곤 등 많은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다. 정부는 저출산과 고령화 극복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막대한 예산을 배정하고 있지만 근본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OECD 회원국 중에 현재의 인구 규모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기준인 2.1명 이상의 국가는 이스라엘과 멕시코, 터키 정도인데 이들을 국가로부터 배울 점이 무엇인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때다. 분기점은 2025년이다. 한국은 이해 고령화 비율이 20%를 넘어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면서 엄청난 사회 변화를 겪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단지 노인들뿐만 아니라 정치와 경제 등 모든 영역에서 지금과는 전혀 다른 삶의 모습이 펼쳐질 것이라는 이야기다. 한국의 노인 빈곤율이 OECD 평균의 3배가 넘는 것이다. 세계 10위 경제국이라는 말이 무색할 만큼 참담한 통계다. 이 지경이 된 이유는 복합적이다. 공적연금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이 첫째 원인이겠지만 자신의 노후를 대비하지 않고 자식에게 모든 재력을 쓰는 문화 탓도 크다. 자녀가 부모를 부양해야 한다는 인식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핵가족화가 진행되다 보니
빈털터리로 노년을 맞는 이들이 많아진 것이다. 그 결과 나이가 들어서도 돈을 벌어야 하는 사태가 벌어진다. 갈등 유형 중에서 가장 심각하게 인식하는 것은 진보와 보수 간의 이념 갈등이 87%로 가장 높았고, 경영자와 노동자 간의 갈등 81.6%,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갈등 79%, 가난한 사람과 부유한 사람 간의 갈등 75.1% 순이었다. 여기에 더해 고령자와 젊은이 간 세대 갈등의 심각성을 느끼고 있는 응답자도 51.7%에 달했다. 세대 갈등은 한국만이 겪는 문제는 아니지만 고령자와 젊은이들이 밥그릇을 놓고 싸우고 있는 모습은 부끄러운 한국 사회의 자화상이다. 한국의 청년들은 부모보다 못한 삶을 사는 첫 세대가 될 것이라는 위기감이 시달리고 있다. 이렇게 된 가장 큰 원인은 좋은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 청년 실업률 추이는 OECD 회원국 국가 정반대로 향하고 있다. OECD 국가들의 청년 실업률 평균은 2010년 10.6%로 정점을 찍은 후 하락하고 있는 데 반해 한국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는 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중소기업 중에는 대기업 연봉의 절반도 안 되는 곳이 많다. 일본 중소기업 연봉은 대기업의 7에서 90%에 달한다. 청년들의 기업가 정신을 되살리지 못하면 경제는 활력을 잃게 된다. 미국이나 이스라엘 등 창업 강국과 같이 실패해도 얼마든지 재기할 수 있고 성공에 큰 보상이 약속되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젊은이들의 꿈이 임대사업자라는 사실도 충격적이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한 도전보다 현실에 안주하려는 추세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불로소득자들이 많아지면서 일하지 않아도 돈을 벌 수 있다는 인식이 퍼져 있는 현실을 반영한다. 근로의욕이 꺾인 사회는 생산적일 수 없다는 점에서 한국 사회의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시장은 국민들이 재산을 불릴 수 있는 운동장이다. 공정하고 투명하면 투자를 통해 노후를 준비하는 데 안정된 생활을 추구할 수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급속한 경제발전으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며 대다수 국민들은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놓치고 있다. 집값은 급등하는데 정부는 오락가락 부동산 정책으로 혼란만 키웠다. 이 과정에서 부의 양극화는 심화됐다. 난개발도 문제다. 마구잡이로 개발되다 보니 살기는 힘든데 집값은 높은 현상이 벌어졌다. 세계 주요 도시와 비교했을 때 서울은 그다지 살기 좋지 않은데도 집값은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부동산 불패 신호와 저금리 정책은 가계부채를 늘리는 원인이 되고 있다.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는 세계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고, 이에 따른 한계 가구도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주식시장도 후진성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 한탕을 노린 단타 위주의 투자가 성행하고 있는 것이다. 관치금융 탓에 금융산업 경쟁력도 약하다. 모든 정부가 지역 균등 발전을 외치고 있지만 집값 양극화가 심해지는 것은 결국 말과 행동이 다르기 때문이다. 소득 대비 주택가격이 높은 것은 한국 경제 뇌관 중 하나인 가계부채가 급등하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단타 위주의 도박성 자금이 많다는 것은 평균 주식 보유 기간이 간접적으로 증명한다. 한 종목을 6개월 이상 보유하는 선진국 주식 시장과 대조되는 현상이다. 문제는 단타 위주의 투자는 손실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삼성자산운용의 보고서에 따르면 1980년부터 2016년도까지 코스피에 단 하루만 투자했을 때 손해를 볼 확률은 48.8%에 달했다. 반면 20년 이상 투자하면 손실 확률은 거의 제로인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단타 위주의 투자는 주식시장의 후진성을 키우면서 투자자도 손해를 보게 된다. 주식시장을 포함해 한국의 금융산업은 제조업에 비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이 많이 떨어진다. 세계경제포럼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의 금융순위는 2017년 이전까지 80위권을 만들었다. 이 때문에 아프리카 우간다보다 못하다는 비아냥을 듣기도 했다. 한국의 금융 경쟁력이 낮은 것은 정부가 개입한 탓이 크다. 관료사회와 유사한 방식으로 금융기관이 경영되다 보니 오랜 기간 혁신이 없었던 것이다. 금융과 보험업의 매출액 대비 연구 개발비 비중이 0.2%에 불과한 것과 관련이 있다. 연구 개발이 약한 건설업과 도매업에도 미치지 못했다는 것은 한국 금융산업의 후진성을 고스란히 드러낸다. 국가별 금융기업의 연구개발 투자액은 미국이 한국의 800배 이상, 영국이 한국의 100배 이상이다. 한국에서 국가와 사회발전, 경제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가장 강력한 세력이 있다. 바로 이익집단이다. 이들은 공무원과 결탁해 국민 후생과 소비자 편익을 방해한다.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가 등장해 조금이라도 자신들의 이익을 저해한다고 생각하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막으려고 한다. 그 결과 학교와 연구소, 기업들이 힘들게 개발한 혁신 기술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차량과 숙박, 사무실 공유가 세계적인 추세가 되고 있는데도 한국에서는 공유 경제가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 집에서도 진단과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기술과 원격 의료기기가 있지만 의사단체의 반대로 활용이 제한돼 있다. 핀테크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터넷 은행은 은산분리 규제에 막혀 발목이 잡혀 있다. 기업들이 생산성을 높이려면 노동시장 유연화가 절박한데 억대 연봉을 받고 있는 기득권 노조가 걸림돌로 작용하고 시민사회단체는 사사건건 정치에 개입해 노동개혁과 규제 완화 정책을 가로막는다. 우버는 한국에 진출했다가 제대로 사업을 시작하지도 못하는 좌절을 겪었다. 카카오가 하려고 했던 카풀 사업도 마찬가지였다. 택시업계의 극한 반발과 규제 개혁에 대한 정부의 미온적 태도 탓에 서비스를 시작한 지 39일 만에 중단하는 일이 벌어졌다. 미국은 물론 중국과 동남아 국가에서 일상적 서비스로 자리 잡은 각종 공유 서비스가 유독 한국에서는 기득권의 저항에 막혀 꽃을 피우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강력한 규제의 필요성을 내세우며 원격 의료 산업의 성장을 막고 있는 단체는 대한의사협회다. 의협은 시범 사업에서 세부적인 지침까지 간섭하며 사사건건 원격 의료를 반대하고 있다. 의사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다. 스마트폰이나 웨어러블 기기를 통해 원격으로 환자 상태를 상세하게 점검하고 처방까지 할 수 있는 시대인데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명분으로 내세우며 제도 개선을 막고 있다. 의사들은 사회에서 막강한 세력을 과시하고 있어 정치권도 눈치를 보며 동조하고 있다. 그 결과는 의료시장의 후진성으로 귀결된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자동차와 조선, 철강 등 주력 업종 대기업 노조가 주축이다. 이들 노총의 상당수 조합원의 평균 연봉이 5천만 원을 넘는다. 그런데도 해마다 물가 수준을 웃도는 임금 인상과 과도한 성과급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파업에 들어가 회사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다. 그러면서도 결국 요구를 관철한다. 안타깝게도 한국의 상당수 사회단체는 겉으로는 민주화, 정의, 공평을 내세우면서도 실제로는 정치행위를 하고 있다. 한국 사회의 분열을 조장하는 요인 중 하나는 인간관계가 갑과 을로 너무 뚜렷하게 나누어져 있다는 점이다. 사회적 강자인 갑은 약자인 을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한다. 사회 전체의 갑질이 만연한 것이다. 대기업 총수와 임원, 정치인, 공무원 등 사회적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이 지나친 갑질로 눈총을 받는 사건이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 심지어 을의 서러움을 달한 사람조차도 갑의 위치에 오르면 똑같이 갑질을 하는 행태로 나타난다. 그 결과 극소수 최상위에 있는 계층을 제외하고 국민 모두가 을로 사는 불행을 겪는다. 한국 사회가 이렇게 된 원인은 여러 가지다. 경제가 압축 성장하는 과정에서 물질적으로는 풍요해졌지만 정신은 여기에 따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정부와 정치권은 비약적인 경제 발전에 비하면 후진적이다. 정권을 잡기 위해 당리하게만 매달려 장기적인 국가 발전과 비전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국민의 60% 이상이 정부를 신뢰하지 않는다. 국회에서는 여당과 야당의 극심한 갈등을 빚으며 급한 민생 현안은 뒤로 밀린다. 국회에 접수된 안건 10개 중 7개는 장기간 계류돼 있다가 폐기되는 운명을 맞는다. 이러니 국민들이 정치권을 불신할 수밖에 없다. 국회의 낮은 생산성도 문제다. 여당과 야당 의원을 가릴 것 없이 이슈가 생기면 인기 관리를 위해 수많은 법안을 발의하면서도 정작 꼭 필요한 법률 관리에는 미온적이다. 발의된 법안들도 즉흥적으로 만들어낸 것이 대부분이라 협의 과정에서 본래 목적이 바랜다. 논의조차 되지 않고 구석에 처박혀 빛을 보지 못한 법안들도 수두룩하다. 국회는 2018년에도 1만 건이 넘는 법안을 처리하지 못한 채 해를 넘겼다. 그 중에는 국민 삶과 밀접한 관련 있는 민생 법안들도 적지 않다. 20대 국회 전반기만 떼어놓고 보더라도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일을 안 하는지 알 수 있다. 공무원들이 민원 처리를 무기로 국민을 괴롭히는 이유는 여러 가지다. 뇌물을 바라고 늑장을 부리는 법행위도 있지만 이해 관계가 복잡해 갈등에 휘말리지 않으려고 소극적 행정을 한 사례도 많다. 인허가를 내주면 주민들의 다른 민원이 들어올 수 있고 훗날 책임을 뒤집어 쓸 수 있다고 판단되면 이런저런 핑계로 처리를 미룬다. 민원인이 지쳐 스스로 포기할 때를 기다리는 것이다. 국민들이 공무원들이 복지부동에 빠졌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런 행태 때문이다.
대부분의 자원을 수입하면서 해외의 원자재 의존도는 96%가 넘는다. 보존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원자재 문제는 한국 경제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 원자재 의존도를 탈피하려는 노력은 약한 편이다. 유일한 해결책은 해외 자원 개발인데도 관련 투자액은 해마다 줄고 있다. 그러다 보니 국제 원자재 가격이 조금이라도 출렁거리면 한국 경제는 몸살아난다. 원자재 파동을 구조적으로 극복하고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려면 해외 자원 개발로 안정적인 공급처를 확보해야 한다. 하지만 한국은 이명박 정부 시절 해외 자원 개발에서 막대한 손실을 기록한 이후 소극적인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공기업들이 잘못된 판단으로 해외 자원 개발에서 막대한 손실을 본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손을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 자원 개발은 원자재 파동에 대비하는 동시에 에너지 안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사업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붉은 깃발을 내려놓아야 한다며 규제 개혁을 강조했지만 공유경제, 원격 의료, 드론, 자율주행 등은 여전히 장벽에 가로막혀 있다. 기득권 세력은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 도입에 격렬하게 저항하고 있고 국회는 규제를 담은 법률안을 수시로 쏟아내고 있다. 차량 공유 서비스와 자율주행차 등장으로 세계가 교통혁명을 겪고 있다. 미국, 유럽, 동남아 주요 도시까지 차량 공유 서비스가 일상화되어 있다. 아시아 주요 국가 중에는 한국과 일본이 택시 산업을 보호를 위해 우버의 차량 공유 서비스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카카오가 2018년 공유 서비스보다 낮은 단계인 카풀 서비스를 시작하려 했으나 분신까지 감행한 택시기사들의 저항에 막혔다. 한국에서 도로교통법, 자동차관리법 등 각종 규제로 자율주행차를 실제 도로에서 운행하기 어렵다 보니 자율주행차 스타트업이 미국으로 건너가는 실정이다. 한국은 자동차 생산 세계 7위 국가이면서도 차량 공유와 자율주행차 시장에서 급속도로 진행되는 교통혁명에서 뒤처지고 있다. 그 사이 미국, 유럽, 동남아 지역의 차량 공유 서비스와 자율주행차 선발 업체들은 수많은 데이터를 축적할 것이며 그 빅데이터는 또 다른 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하게 될 것이다. 네이버, 카카오도 2018년부터는 해외 투자를 본격적으로 늘리기 시작했다. 디지털 쇠국이라고 불릴 정도로 차량 공유, 원격 의료, 핀테크, 빅데이터 등의 2중, 3중으로 규제가 드리워져 있기 때문이다. 미국, 일본, 중국 등은 세금을 낮추고 규제를 풀면서 기업을 유치하느라 안간히 힘을 쓰고 있는데 한국은 미래 성장 산업마저 외국으로 내쫓고 있으니 큰일이다. 한국의 신약 기술 수출은 2018년 약 5조 3천억 원 정도로 전년도에 비해 3.7배가량 증가했다. 세계 제약시장 규모는 2018년 2,080조 원으로 반도체 시장보다 3배 정도 크다. 100세 시대가 도래하고 유전자 분석, 치료기술과 정보통신 기술이 융합하면서 바이오 산업의 성장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한국의 상속세율은 최고 50%이지만 최대 주주 주식에 대해선 할증이 더 붙여지기 때문에 최고 세율이 60%까지 올라간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상속세율이다. OECD 회원국 중 상속세를 부과하는 나라는 22개국이고 상속세 최고 세율은 평균 26.3%다. 한국의 상속세가 얼마나 높은 수준인지 알 수 있다. 중국, 홍콩, 싱가포르 등은 원래 상속세가 없으며 다른 주요국들도 최근 들어 상속세를 폐지하는 추세다. 여러 나라들이 상속세를 폐지한 이유는 기업 경영권을 안정시켜야 일자리와 협력 업체도 잘 유지된다고 봤기 때문이다. 또 기업이 가업 또는 경영권 승계를 고민하느라 영업활동에 최선을 다하지 못하고 각종 편법, 탈법을 저지르게 되면 결국 국가 경제에 손실이라는 사실을 자각한 것이다. 상속세를 놓고는 오래도록 이중과세 논란이 뒤따라 다녔다. 돈을 벌어들일 때 소득세를 납부했는데 그 재산을 넘겨줬을 때 또 세금을 내야 하는 주장이다. 대다수 나라들이 소득세율을 높이면서도 상속세율을 낮추는 배경이기도 하다. 실제로 OECD 회원국의 소득세 최고세율은 평균 35.9%이지만 상속세 최고세율 평균은 26.6%로 그보다 낮다. 국내 1위 종자기술을 보유했던 농우바이오는 2013년 창업주가 별세하자 경영권이 다른 회사로 넘어갔다. 상속세 1,200억 원을 마련하려고 유족들이 보유 지분을 매각했기 때문이다. 1967년 창업한 이 회사는 외환위기 당시 한국 종자회사들이 줄줄이 외국 자본에 팔려나갈 때도 한국의 종자기술을 꿋꿋이 지켜온 곳이다. 그런데 상속세의 벽을 넘지 못하고 경영권을 넘긴 것이다. 창업자의 아들이나 손자 세대로 가면서 60%에 이르는 상속세를 납부한다면 대다수 기업들은 경영권을 지켜내기 힘들다. 기업을 성공시켜도 자녀에게 물려주지 못한다면 기업가 정신을 자극하기 어렵다.
중소 벤처기업들은 성장을 포기하고 적당히 안주하는 이른바 피터팬 증후군에 빠질 수 있다. 상속세 폭탄을 피하기 위해 기업을 해외로 옮기려는 시도도 나타날 수 있다. 과도하게 높은 상속세율이 국부를 유출시키는 숱함 대실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국가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도 안 될 정도로 미비하지만 정작 당사자들은 감당하기 힘든 부담에 짓눌리고 그로 인해 온갖 부작용이 생겨나고 있다. 세계 각국이 상속세를 아예 폐지하거나 또는 상속세를 유지하더라도 한국에는 없는 다양한 제도를 허용해 경영권 승계가 가능하도록 길을 열어놓고 있다. 차등 의결권을 활용하는 대표적인 사례는 구글이다. 구글은 주식을 A, B, C 클래스로 구분해 발행한다. A 클래스는 일반 주식이며 B 클래스는 A, B에 비해 10배의 의결권을 갖는 주식이고 C 클래스는 의결권이 없는 주식이다. 페이스북, 링크트인 등도 차등 의결권을 이용하고 있고 일본, 영국, 프랑스, 싱가포르도 이 제도를 도입했지만 한국은 2021년 초까지 도입 여부를 놓고 논란만 지속하고 있다. 법인세율 정책도 한국은 글로벌 흐름과 거꾸로 움직이고 있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그의 감세 공약에 따라 35%였던 법인세율을 OECD 평균이 22%보다 낮은 21%로 파격 인하했다. 아베 정부도 세 차례에 걸쳐 법인세 최고세율을 30%에서 23.4%로 낮췄다. 한국은 거꾸로 법인세율을 2017년 22%에서 25%로 인상하다 보니 미국 기업들과도 법인세 역전 형성이 나타났다.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정책은 재정 적자를 확대시킬 것이라는 걱정도 낳고 있지만 기업 투자를 미국으로 유턴시키는 순기능이 확인되고 있다. 아일랜드는 법인세 인하 등 기업 친화적 정책의 효과를 드라마틱하게 보여주는 사례다. 아일랜드는 2010년 재정 위기로 국제통화기금 구제금융을 신청했다가 2013년 구제금융에서 졸업했다. 그 과정에서 아일랜드는 세수 부족 우려에도 법인세율을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영국보다 크게 낮은 12.5%로 유지했다. 그 결과 인구 450만 명의 이 작은 나라에 내노라는 글로벌 기업 1300여 개를 끌어들였다. 구글, 애플, 페이스북, 트위터, 마이크로소프트, 화이자 등이 아일랜드에 유럽 본사를 두고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한국의 경쟁력 하락 이유를 언급할 때 극심한 노사 갈등과 낮은 노동 생산성은 빠지지 않고 등장한다. 노사 분쟁 탓에 한국 투자를 주저하고 해외로 공장을 이전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1960년대부터 무파업 정통을 지켜온 도요타 노조가 4년 동안 임금 동결을 선언하며 부활을 뒷받침하자 도요타는 오뚜기처럼 다시 섰다. 이에 비해 현대차 노조는 끝없는 파업으로 2018년까지 5년 동안 7조 원에 이르는 생산 차질을 유발하며 근로자 목만 챙겼다. 한국 5개 완성차 회사의 2017년 평균 임금은 9,072만 원으로 일본 도요타 7,800만 원을 크게 웃돈다.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인건비 비중도 도요타의 2배를 넘는다. 이런 임금 구조 탓에 협력업체에 돌아가야 할 몫이 줄어들고 자동차 산업 경쟁력도 추락하고 있다. 대기업, 중소기업 상생을 위해서도 생산성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임금을 받고 있는 대기업 정규직 근로자들의 양보는 필수적이다. 한국에서 매년 임금 협상을 벌이고 연례 행사처럼 파업이 벌어지는데 세계적으로도 이런 나라는 거의 없다. 한국의 파업 근로 손실이 일본의 670배라는 뜻이다. 미국과 일본 등 대다수 나라에선 노조가 파업할 때 대체 근로를 활용할 수 있는데 한국에선 이를 노동법으로 금지하고 있으니 사용자가 속수무책이다. 대체 근로를 법률로 금지한 나라가 한국 외에는 아프리카의 말라위뿐이라고 한다.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한국 정부가 2018년 최저임금을 16.4% 인상한 데 이어 2019년도에도 10.9% 인상했다. 경제 성장률은 연간 3%를 밑도는데 최저임금을 2년 동안 30% 가까이 높였으니 충격이 나타나는 것은 당연하다. 매출과 영업이익을 그만큼 늘리지 못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은 임금을 지불할 여력이 없으니 결국 고용을 줄일 수밖에 없다. 2019년 1월 실업자 숫자는 1년 전에 비해 20만 명 이상 늘어났고 19년 만에 가장 많아졌다. 한마디로 고용 쇼크다. 정치권과 노동계가 의욕만 앞세워 무작정 올리고 정작 저소득층은 그로 인해 일자리를 잃게 된다면 최저임금은 없는 것보다 못한 제도가 될 수 있다. 직무 난이도나 성과에 무관하게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이 증가하는 구조에서는 무사안일주의가 확산되고 조직의 역동성은 떨어지게 된다. 기업도 정규직 채용을 꺼려 생산성 개선은 더 요원해지게 된다.
국가별 인공지능 특허 현황 미국이 압도적으로 1위고요. 그 다음에 중국, 일본, 우리나라 3%입니다. 3%. 부족한 한국 AI 전문가 미국, 영국, 독일, 한국 180명 미국 12,000명 몇 배 차입니까? 따라가겠습니까 이거? 한국 경제는 그동안 반도체, 조선, 자동차 등 제조업 중심으로 수출 시장을 공략하면서 성장했다. 협소한 내수 시장을 극복하는 방안이었지만 수출 주도운 경제 성장은 해외 의존도를 높여 한국 경제가 외부 충격에 쉽사리 몸살을 앓는 결과를 가져왔다. 반도체, 자동차 등의 생산 설비가 자동화되면서 고용 없는 성장도 고민거리로 부상했다. 한국 제조업이 고용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70년 14%에서 1989년에는 28%로 높아졌다가 지금은 다시 17% 수준으로 후퇴한 상황이다. 고용 유발 효과가 제조업의 2배에 달하는 서비스 산업으로 눈을 돌려 일자리를 늘리고 내수 시장을 키워야 하는 이유다. 앨런 그리스펀 전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문맹은 생활을 불편하게 하지만 금융 문맹은 생존을 불가능하게 한다며 금융교육을 강조했다. 미국, 캐나다, 영국 등은 초중고교에서 금융교육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한국은 금융교육에도 굼뜬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국이동통신 3사는 2018년 12월부터 세계 최초로 5세대 이동통신, 그러니까 5G 상용 전파를 송출하기 시작했다. 2019년 4월부터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5G 스마트폰 서비스를 상용화했다. 5G 데이터는 서버를 거쳐 0.001초 안에 반응하는데 이는 인간의 시각 정보에 반응하는 0.01초보다 빠르다. 다시 말하자면 자율주행차가 사람보다 더 빨리 위험을 인지하고 멈춰서게 된다는 뜻이다. 세계 각국의 5G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치열하게 각축 중인 이유도 5G가 자율주행 차량, 사물인터넷, 가상현실, 스마트 도시 등 생활 전반을 바꿔놓을 기반이기 때문이다.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국민소득이 높고 민주주의도 발전한 나라로 분류된다. 그런 평가에 걸맞게 정책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하는 시스템도 갖춰야 한다. 오락가락하는 정책 때문에 발생하는 혼란을 막는 시스템도 꼭 필요한 국가 인프라에 속한다. 남북 통일은 민족의 염원일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큰 혜택을 가져올 대박사건으로 기대를 모은다. 세계적인 투자자 짐 로저스는 통일 독일은 이웃인 헝가리, 러시아 등이 투자할 여유가 없었지만 한반도에는 중국, 일본, 미국 등이 뭉칫돈을 싸두고 투자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며 통일 비용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국방비를 줄여 SOC 투자를 늘리고 남북한 군이 수십만 명이 노동시장에 뛰어든다면 저출산 고령화로 활력을 잃어가고 있는 한국 경제에 강력한 자극제가 될 것이라는 사실은 분명하다. 북한은 사유재산권이 없기 때문에 토지 수용, 보상에 대한 부담이 없으며 기존에 투자된 것이 없기 때문에 기득권의 저항도 없다. 북한이 기술에 불모지라는 사실은 오히려 새로운 기술을 더 신속하게 확산시킬 수 있는 조건이기도 하다. 인프라스트럭처 건설 비용도 한국의 3분의 1에 불과한 세계적으로도 매우 독특한 투자 환경이다. 한 번 더 통일되면 통일 한국의 인구는 곧바로 7,500만 명을 넘어서게 된다.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와 인구 8천만 명을 넘어서는 40-80 클럽 국가로 도약하면 수출 경기에 따라 일희일비하지 않고 내수 중심으로도 안정적인 경제 운용을 할 수 있게 된다. 지금은 그런 나라가 미국, 일본, 독일 3개국뿐이다.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미래를 창조하는 것이라고 미국 컴퓨터 과학자 앨런 케이가 말했다. 소망스러운 방향으로 미래를 만들어가는 일이야말로 바로 지금 한국의 지도자들이 해야 할 일이다. 글로벌 금융위기와 팬데믹 위기가 잇따라 터지면서 빚의 쓰나미가 세계 경제를 덮쳤다. 2020년 3분기만 한국 가계부채는 GDP 대비 100.6%로 미국, 중국, 일본, 영국 등 주요국보다 매우 높은 수준이었다. 장사를 해서 번 돈으로 이자도 갚지 못하는 기업이 2019년 상반기 37.3%에서 2020년 하반기 42.4%로 크게 늘어났다. 가장 큰 충격을 줄 리스크로는 감염병 확산, 기후변화 대응 실패, 대량 살상 무기, 생물 다양성 감소, 자연자원 위기, 인류의 환경 파괴, 생태 위기, 극심한 기상 이변, 정부 인프라스트럭처 붕괴를 들었다. 글로벌 10대 리스크라고 합니다. 이 시 정지하셔서 자세히 보시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낮은 전문성과 무책임한 행정의 주요 원인으로 계급제와
순환보제 호봉제가 지목된다. 공무원은 여전히 안정성에서만 가장 앞서 있는 조직이다. 공무원 사이를 능력과 성과에 따라 대우받고 전문성을 키우는 조직으로 바꿔나가야 한다. 노동조합의 파워가 매우 강해 불법 파업이 만연하면 문화를 타파해야 한다. 경직된 노동시장을 개선하고 노동 유연성을 높여야 기업들의 경쟁력도 올라갈 수 있다. 최고 60%에 달하는 상속세율을 대폭 인하해야 한다. 법인세를 낮춰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제대로 뛸 수 있게 해야 한다. 면책특권을 없애고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해 자격 없는 의원을 임기 중에도 교체해야 한다. 우리나라 직업별 평균 연봉을 뽑아보니 국회의원이 1위라는데 연봉을 대폭 삭감하고 유럽식 실무형 의회로 개조해야 한다. 북한의 노령화 지수는 49.9%로 한국의 110.5%의 절반 수준이다. 저가 노동력이 그만큼 준비되어 있다. 최대의 소비기지 중 하나인 중국과 육로로 연결이 가능해지고 러시아 극동 경제동 개발과도 연계할 수 있다. 남북 협력으로 경제 개발이 가시화된다면 미국, 중국 등 다른 나라의 원조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대기업 제조업의 한계가 노출되고 있다. 일자리는 이제 창업에서 찾아야 하며 대학 교육 시스템을 전면 개혁해야 한다. 대학은 창업 인큐베이터로 전환해야 하고 인센티브 체제를 구축해야 하며 국공립 대학부터 그 모범을 보여야 한다. 삼성, 현대차 등 굵직한 제조업들이 한국의 공장을 짓고 생산할 수 있도록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 제대로 된 경제관념을 심어주기 위해 초등학교 때부터 실생활에 필요한 경제지식을 교육해야 한다. 저축, 이자율, 주식, 장기 투자 등에 대한 교육은 개인의 경제생활을 합리적으로 변모시킬 뿐 아니라 한국 경제 성장과 자본시장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것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 AI, 빅데이터 등을 다룰 인재가 매우 부족하다. 기존의 획일적 주식 교육 틀에서 벗어나 이런 창의적 인재를 기르기 위해 파격 지원해야 한다. 신산업이 규제에 막혀 주저하지 않도록 중국처럼 일정 규모 이상 산업이 커질 때까지 규제 예외를 적용해야 한다.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한 기업에만 적용할 게 아니라 산업에 전면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규제는 그 시대에 맞춰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불필요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찾아내 제거하는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선진국 진입 위해선 각 산업별 규제 혁신이 필수적이다. 그것을 위해선 불필요한 공무원의 수를 줄여야 한다. 공무원 개혁 없인 산업 혁신 또 없다. 2025년 한국의 초고령 사회 진입에 대비해 사회복지 관련 의료기기, 재생의약품, 노인 의료 관련 산업을 집중 육성해야 한다. 초고령화로 소비 지출이 감소한다. 일본은 60세 이상의 일본 전체 가계금융 자산의 65%를 소유하고 있다. 노인이 투자하고 소비하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한국 사람들은 배타적인 성향을 보일 때가 많다. 한국적인 건 우리만의 독특함도 좋지만 유니버셜한 것과 하이브리드가 돼야 국제 경쟁력을 키울 수 있다. 말로는 세계화, 글로벌 경쟁력을 외치면서 배타적인 우리 것만을 고집하는 태도를 고쳐야 한다. SNS, 유튜브 등에서 극단적인 보수와 진보의 목소리만 퍼지며 한국 사회의 갈등 구조를 확대하고 있다.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거부만 하다 보니 대화와 협상의 장에서 공격만 난무하고 소통하려는 최소한의 노력도 보이지 않는다. 각 분야별로 보수와 진보가 서로의 입장을 듣고 극단적인 생각 차이를 좁혀가도록 도와주는 공개적인 만남의 장이 필요해 보인다. 제가 준비를 여기까지입니다. 우리나라의 장점과 단점을 굉장히 여러 가지 근거를 들어서 객관적으로 설명한 책입니다. 정말 이거는 기회가 되면 정말 반드시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